예, 오늘은 2024년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료 방송 무방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 방송하기 전에 내일은 우리 선거일이잖아요, 그죠? 예, 선거 본인의 권리를 잘 주장하시고 선거에도 잘 참석을 하셔서 투표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꽃이라고 하죠, 선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귀찮아서 안 가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투표장에 가셔서 간단히 투표하시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을 하는, 예, 이러한 것들이 생활화가 돼야 되겠죠, 시스템에. 생활화가, 이 시스템화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요즘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만 너무 잘못된 이 정보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죠? 이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는 게 뭐냐면, 뭐 무슨 마음으로 뭐 정치적인 그런 뭐 편향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지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수출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라고 그러죠. 경상수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해외 교역에서 뭐 이익을 냈다, 손실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정부는 뭐 한 7, 8개월 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자꾸 좀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에는 무역수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관광수지, 서비스수지, 무역외수지, 뭐 기타 등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흑자를 받느냐 적자를 받느냐, 그 시점이 그 개념이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어떤 말들을 하느니, 우리나라가 모 정치인이 이런 말 하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거죠.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서 우리가 굉장히 더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현 정부를 좀 비꼬는, 물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는 다들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틀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석이 다르죠. 그렇다면은 미국은 북한보다 오랫동안 못 산 그런 나라가 되겠죠. 왜, 뭐 미국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소비를 전 세계 소비 1위국이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북한보다 더 못 산다, 이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무역수지 하나만을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 규모를 따져봐야 되죠. 이 경제 규모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뭐 오늘은 확인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의 이 경제 규모가요, 북한의 한 60배 가량 됩니다. 예, 지금은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서 발표를 했나요? 유럽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끊임없이 지원금을 많이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앞 정권에서. 그죠? 자, 근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전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그래서 그걸 콕 집어서 뭐 돈을 많이 풀었다 적게 풀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좀 과하게 푼 거는 있다. 그래서 빚이 한 400조 이상 이렇게 넣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뭐 경제에 탄력을 주는 그런 어떤 정책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는 뭐 당연히 돈을 푸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돈을 풀면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금리를 함부로 내린다든가, 또는 그냥 막 무작정 국민들이 힘드니까 돈을 나누어 주자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해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나 뭐 멕시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끊임없이 떨어져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조금 힘들다면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돼, 다 같이 좀 힘들더라도 좀 견뎌내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지금 푼다고 풀어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예,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고, 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침체가 되었을 때 돈을 풀어야 되고 금리를 인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무작정 돈을 푼다 이래 버리면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나 또는 뭐 예전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같은 그런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물가에 시달리게 되죠. 근데 반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산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풀면 우리나라 거의 뭐 속된 표현으로 하면 폭망하겠죠. 예. 그건 잘못됐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좀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를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러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 꼭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점차적으로 더더욱더 국가가 국민 그리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더욱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러고 뭐 이런 거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제가 좀 바로 잡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자들은 그런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면요,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는 사게 되고요, 사야 되는 시점에서는 또 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전에 제 지인이 기축통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뭐 된다는 말이 있는데 더욱더 경제가 강해지면 기축통화가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거냐, 언제쯤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한 만 년 정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100만 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실질적으로 뭐 확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일 겁니다. 모르겠죠. 나중에 뭐 우리나라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영토가 확장이 된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국가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요, 선진국 따라가기 바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의 꿈은 여러분들 좀 접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되고 사야 될 때 사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일단 우리가 팹리스라는 반도체 5번째 이 무방 시간인데요. 팹리스라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코스피는요, 역시나 오전에는 뭐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오후에는 흘러내리는 뭐 그죠? 12.49포인트 0.46%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은 2600, 제가 앞에 동영상을 찍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를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포를 보시면 제가 2600원 내서 뭐 2660원 사이 때 그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 2660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100% 맞다 그럼 뭐 제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는 없고요. 이제 2700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지금 270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뭐 코스피가 대표님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의 중간중간에 조정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조정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그냥 상승만 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다 조정을 받게 되죠. 어쨌든 코스피가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오늘 1.24포인트 0.24%가 지금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르고 내리는 폭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큽니다. 근데 오늘은 이 코스닥이 내리는 폭이 조금 작았었네요. 네, 뭐 다행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코스피가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할 때쯤에는 제가 아무래도 다음 주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제가 이제는 바닥권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제가 다음 주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도체 관련주 1, 2, 3, 4, 5 오늘 5 시간인데요. 대략 한 뭐 10번 또는 11번 시리즈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앞전 그리고 그 앞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좋은 종목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 정말 미래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그 산업에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기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눈을 엄청 크게 뜨고요.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목을 제가 찾아낸다면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내는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기업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시에 그걸 매수해라 매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참고를 좀 하셔서 매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매수를 하셔도 되겠고요. 관망을 하실 분들은 그냥 관망을 하셔도 됩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종목을 한번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뭐 다른 전문가들처럼 간단하게 툭툭툭툭 이런 종목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아주 묵직하고요. 기업이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지금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야기를 해도 좋을 그런 종목이 있다면 뭐 유무 가리지 않고요. 뭐 유료회원 무료회원 가리지 않고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을 불출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회원 모집하고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단 좋은 종목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처음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 종목을 먼저 보기보다는 오늘은 펩리스 그 종목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펩리스입니다. 펩리스예요. 그러니까 뭐 패브리케이션과 리스를 합쳐서 펩리스라고 합니다. 예, 패브리케이션과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예, 패브리케이션과 리스의 합성어다. 펩리스는. 예,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반도체 제품은요 우리가 세 단계로 나뉘거든요. 처음에는 설계를 하는 라인이고요. 그다음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그런 전공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점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생산을 하는 일반적으로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파운드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직접 생산을 하느냐, 그게 바로 패브리케이션이죠. 직접 생산을 하느냐, 아니면 설계와 디자인은 내가 하고 생산은 다른 기업에게 뭐 아웃소싱이든 넘기느냐, 그 차이인 거죠. 직접 생산을 하면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패브리케이션. 그런데 리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펩 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패브리케이션을 하지 않고 생산은 다른 업체에게 넘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패브리케이션 플러스 리스는요. 뭐 일반적으로 패브리케이션은 뭐냐면 직접 생산을 뜻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리스를 주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설계와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생산은 다른 기업에게 넘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TSMC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그걸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간접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직접 생산은 패브리케이션이고, 이 파운드리를 업체에게, 예, 그렇죠? 패브리케이션, 리스,
리스, 팹리스 기업은 설계와 또는 디자인만 만들어내고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에게 넘기는 거죠. 자,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간단하게 설계와 디자인만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팹리스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엔비디아가 이 기업 말고도 많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쪽 말하자면 엔비디아는 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구상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TSMC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인텔 회사도 파운드리죠. 파운드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3대 반도체 회사가 바로 인텔과 삼성,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인데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 측면에는 TSMC가 좀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오죠. 2위가 우리 한국, 그리고 인텔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운드리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할 것은 팹리스, 설계와 뭐를 한다고요? 디자인만 구상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첫 번째 기업이 바로 너무 많이 다뤘나요? LX 세미콘. 제가 강추를 많이 했었던 기업이죠. LX 세미콘 74,000원대 뭐 대략 그렇죠? 예, 71,000원에서 74,000원대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여기가 조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제가 요 앞전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까지 이 LX 세미콘이 71,000원대만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추가 상승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선은 71,000원대, 매수가는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몰라요. 이까지 안 떨어지고 또 상승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조정 구간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가 기업을 한번 보면요. 작년 기준의 퍼가 여기서 말하는 작년은 2022년을 말합니다. 2022년 실적을 기본으로 해서 퍼가 13 정도 나오는데 업종 퍼는 87 정도, 굉장히 저평가되었죠. 예, PBR도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요. 배당도 2.23% 정도를 지급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의 올해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퍼는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이겠죠. 지금 실적이 보고가 다 되었으니까 죄송합니다. 2023년 기준에 13,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고요. 업종 퍼는 87이다. 예, 작년 기준이라는 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 기준에서 그런 13 정도 퍼가 나왔는데 올해는요, 앞의 연도보다 매출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1,600억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대략 한 700억 정도 더 상승하겠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한 40억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퍼를 대략 한 7.96, 8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에 들어갑니다. 50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 물론 이 예상치이기 때문에요. 예상치대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좀 아쉬운 거는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났습니다. 매출은 작았는데, 그죠? 매출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2023년과 2020 올해 4년도에는 이전의 영업이익까지는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것은 아무래도 원가 상승 부담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요인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통한 어떠한 원가 상승 부담이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은 매출액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원가 상승이겠죠. 자, 그러나 이 기업은 원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반대로 원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기업은 내가 지금 매수를 했는데 뭐 손실이 났다, 뭐 5% 10% 손실이 났다, 뭐 차곡차곡 모아가면 되죠. 계속 모아가고 이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에 시동을 걸 때는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은 뭐 잘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를 안 물어봤어요. 그죠? 예, 들리시면 숫자 1 좀 치주실까요? 우리 성경님이 치주셨는데, 예, 한 몇 분만 숫자 1 치주실까요? 목소리 잘 들리면.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LX 세미콘은 역시 팹리스 관련 주이기도 하다. 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뭐 다 안 속하는 데가 없죠, 지금. 그죠? LX 세미콘이 LB도 있었습니다. LB 세미콘도 있었는데 LX 세미콘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 혹시 매수하고 계신 분은 대표님,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물렸고 또 여기서도 물렸고 여기서 물렸다, 뭐 각각 뭐 이런 자리에서 물렸다 그렇더라도 뭐 크게 걱정하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렸다고 그러면 물렸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더 모아 가야겠다, 가격이 싸지면 더 모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물렸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위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갭도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갭도 발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시점은 조금 지나야 되겠지만 곧 다음 주쯤에는 매수 타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뭐 단순하게 지금 뭐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더 떨어지면 사라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 71,000원대에서 73,4,000원대면은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 그렇게 바랍니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입니다. 텔레칩스인데요.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많이 우상향을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항상 어때요? 여러분들 지나가면 아쉽죠. 그죠? 지나가면 아쉬워요.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 물렸다, 이때 물렸다, 이때 물렸다. 계속 살 때마다 조금씩 샀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랬던 기간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요렇게까지 상승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뭐 추가 매수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만 잡아도요,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매수 단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추가로 매수를 했으니까 투자 금액은 더 커졌을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수익 금액은 훨씬 더 크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뭐 100% 정도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자, 이 기업은 그럼 지금 주가에서는 적절한 주가가 형성이 된 것이냐, 지금 만약에 한번 잘라내고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느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2023년 기준에서는 자, 여기서 보시면 퍼가 6.42, 업종 퍼는 100이 넘어가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일반 퍼로 봐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6.42라는 퍼가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고, 업종 퍼보다는 훨씬 낮죠? 뭐 PBR은 그래 높지 않은 수준, 배당은 조금 작네요. 1%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작년 퍼 기준이 8.05였는데 올해는 22.55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매출액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좀 올라가는데 당기순이익에서 굉장히 지금 금액이, 그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거는 뭐 뻔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매출은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죠? 자, 근데 이 1300억일 때 영업이익이 81억인데 당기순이익은 70억이고, 그쵸? 영업이익이 92억인데 당기순이익이 459억이고,
영업이익이 168억인데 당기순이익이 626억이다. 자, 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다 커져요. 그죠? 2023년과 2022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씩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환차익입니다. 환차익. 대표적으로 환차익이고, 두 번째는 자금이 너무 많아서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많이 받는 거죠. 뭐 이자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환차익과 이자 수익이 대표적인데, 일반 기업에서는. 자, 그런데 올해는 영업이익과, 그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떨어져요. 당기순이익이.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뭔가,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차익이 났던 것은 올해는 환차익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라든지, 또 어떤 각각의 금융상품에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이제는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든지, 뭐 이런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뚝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영업 외수익이 이제 소멸되었다. 올해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가 8.05, 22.55. 자, 오히려 퍼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퍼가 증가한다고 해서 업종 퍼는 100이 넘어갔죠. 예, 그래도 뭐 저평가 수준은 유지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뭐 좀 답답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 기업의 왜 이래 안 뜨죠? 볼까요? 한번 2023년 사업보고서를 한번 가지고, 아이고 이게 왜 움직여? 어머어머, 그죠? 제가 이 기계에 익숙치 못해 가지고, 그래,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에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연결로 봐야 되겠죠. 자,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매출액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고, 매출총익, 영업이익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요겁니다. 요거. 요 금액들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만요. 이걸 좀 올려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응? 2023, 25기 맞죠? 자, 25기 2023년에서 지우고, 여기서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당기순이익까지 차이까지가 요게 이제 많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봤더니 2025년이 2025기가 2023년이거든요. 2023년, 그죠? 이 화면이 다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답답합니다. 조금 답답한데,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간이, 여기 영업이 여기 있는 구간이, 예, 그렇습니다. 2023년이고요. 여기가 2022년, 그리고 여기가 2021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딱 봤더니 금융수익이 여기 있네요. 금융수익이 영업의 수익 중에 금융수익,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죠. 522억이 발생했어요. 522억. 그죠? 2022년도에는 190억이었는데 522억이 발생했던 거죠. 그리고 2022년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게 관계기업 투자이익이 이렇게 발생했다. 관계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구현이 된 거죠. 근데 2023년도에는 금융수익은 많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요. 관계기업 투자이익이 거의 괄로가 쳐져 있죠. 가로가 쳐져 있으면, 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금융수익이 많이 증가했고 관계기업 투자이익은 소멸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금융수익이 522억이 이익이 났고요. 관계기업 투자이익은 손실이 21억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관계기업 투자이익은 21억 감소했으나 이익이 금융수익은 522억이 느니까 대략 한 500억대는 기본적으로 더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이익도 43억, 기타 손실은 29억, 기타 이익이 더 많죠. 예, 이런 식으로
영업의 수익이 제가 요 열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요 금융 수익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금융 수익이 물론 뭐 디테일하게 보려면 주석을 열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럴 정도의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주석에 이게 보시면 왜 자꾸 내려가니? 여기에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요.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어디 갔노?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주석 있죠, 그죠? 이걸 눌러보시면 그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용어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차곡차곡 뭐 그 용어들을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학습의 시간이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조금 전에 봤듯이 그 영업의 수익이 이제는 감소할 가능성이 거의 발생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죠? 금액적으로 그냥 총금액적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올해 연말퍼는 22.5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익이 이렇게 감소했다. 그럼 회사가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영업이익이 살아있는 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고 해서 회사가 뭐 상장 폐지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영업의 수익이 다소 많이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이 조정 구간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금 더 조정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텔레칩스도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LX 세미콘이 더 낫지 않을까? 두 개를 비교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텔레칩스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제주 반도체, 그죠? 이 제주 반도체는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의 지금 적정 주가와 얼마만큼 거품이냐 아니면 더 상승을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업종퍼 276입니다. 100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죠. 상대적으로 퍼가 2023년 기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50이거든요. 자, 근데 퍼 자체는 높지만 업종퍼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주 반도체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죠?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요거 예리하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영업이익도 어떻습니까? 263억에서 178억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47억에서 169억으로 떨어졌다는 거. 자, 지금 보니까 추세가 좀 좋지는 못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퍼가 28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또 원가 부담률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조금 더 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퍼는 올라가겠죠? 업종 퍼보다는 지금 낮은 수준인데 업종 퍼보다는 낮은 수준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인 퍼에서는 기준을 우리가 뭐 10, 20을 본다고 그러면 좀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은 그 다소 많이 거품이 이제 쌓여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제주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일단 80에서 90%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 같으면 그렇게 수익 실현을 주문을 낼 것 같아요. 10% 정도는 뭐 조금 더 보셔도 되겠고 일단 많은 비중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100이 있다면 한 9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 봐집니다. 22,000원대나 무너지면요 18,000원대까지 18,000원대에서 한번 주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18,000원대가 무너지면 좀 세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럼 대표님 그 뭐 22,000원 18,000원까지 떨어진다는 말이 그게 아니라 22,000원도 뭐 센 지렛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18,000원까지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마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아래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불량을 많이 좀 드러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뭐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날에 말이죠. 이날에는 우리 회원분들은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날에 다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손님으로 오신 분이나 우리 회원분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바닥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판다. 그게 무슨 다 지나고 나서 하는 말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우리 회원분들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날 한번 이날에는 거의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닥도 아니고 한 요 정도에서 아마 요거보다 좀 위에겠네요. 다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희들도 이 종목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우리가 좀 짧게 단타를 친 적은 있는데, 좀 아쉽네요. 지나가니까. 그죠? 정말 조금 계속 들고 갈 걸. 그죠? 물론 뭐 시기는 뭐 3, 4년 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금 더 들고 갈 걸. 지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저도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이 맞는 뭐 한미 반도체도 있겠지만 어버브 반도체, 제가 늘 이 입을 많이 댔던 종목이죠. 어버브 반도체도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13,000원대까지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000원대까지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파동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전문가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이게 마지막 파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뭐 여러분들은 뭐 회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마지막 파동이었다는 것은 우리 전문가님들은 당연히 이걸 유추를 하실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자, 마지막 끝물이었어요. 마지막 끝물이었고, 다시금 이 어버브 반도체가 상승을 하려면 강한 반도체의 테마가 지금보다는 한 5배 정도 강하게 더 불어줘야 돼요. 크게 본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 종목은 좀 힘을 잃은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요. 한 번 더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기회는 13,000원대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기업을 한번 기본적 분석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023년에 이렇게 손실을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적자가 났어요. 당기순이익도 아니고 손실로 이렇게 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 뭐 주주님들이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연간으로 보더라도 계속 이익을 내다가 작년에 갑자기 손실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죠. 그때 만약에 많이 멘붕이 왔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분기도 실적이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정도면 일단 이 추세가 물론 뭐 떨어졌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세가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이 기록되는 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1년 내내 막 각 분기마다 지금 손실이 기록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이익을 냈다가 3분기 손실이 크게 나고 4분기에는 이익으로 났다. 자, 이런 경우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분기와 2분기와 4분기가 이익이 10억씩 났다고 간주를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30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3, 4분기에 마이너스 7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1년을 합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0억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3, 4분기 하나 때문에 1분기, 2분기, 4분기가 이익이 났던 그런 기업이 3, 4분기 손실이 좀 커서 전체적으로 1년치 결산을 해보면 손실이다. 요런 기업과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부 다 여기 보면 2023년 3, 6, 9, 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서 손실이 나는 기업과 차이가 굉장히 크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 1분기, 2분기, 4분기에는 이익이 났는데 3, 4분기에 손실이 커서 전체적으로 1년치 결산을 했더니 손실이 났다.
근데 지금 보는 그게 1번이고요.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손실이 난 기업하고는 이건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1번 기업, 3, 4분기 손실이 커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기업은 갱생 가능성이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빨리 돌아오는데 지금 이와 같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계속적으로 손실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요. 네, 갑자기 멈추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손실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올해 1, 4분기, 2, 4분기까지. 물론 뭐 철저하게 제 예측이죠. 예측이고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가치에서는요. 계속적인 그런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는 기업은 위험성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업이 훨씬 낫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말했던 LX 세미콘이나 그냥 그런 기업도 있는데 굳이, 그죠? 텔레칩스나 제주반도체 이런 기업하고 어버브 반도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는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13,000원대 뭐 추가를 매수해서 수익을 본전이나 수익을 내서 나오실 수 있든지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들어가기에도 그렇게 뭐 안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좀 가혹할지 몰라도 11,000원까지 떨어져 주면 그때는 뭐 제 같은 개념에서는 우리 회원님이 이걸 들고 계신다고 그러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떨어질 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다. 모르죠. 근데 재무제표는 그렇다는 것이고 테마라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갑자기 또 예를 들어서 뭐 팹리스에 대한 테마가 너무 강하게 본다. 우리가 이거는 지금 팹리스로서 엔비디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죠? 이렇게 상승한 것은 엔비디아가 뜨니까 전부 다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와 디자인만 만들어내는 생산은 파운드리 넘겨야 되니까 그런 기업들이 다 같이 테마가 불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가 더욱더 한 번 더 강하게 분다면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상승을 할 수 있죠. 그죠? 상승으로 다시 한 번 더 파동을 일으키면서 뭐 26,000원대까지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다소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좀 하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확률적으로 재무제표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툭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주 반도체 한 종목 정도 더 볼까요? 한 종목 정도 시간이 조금 아직 남아 있으니까 자, 한 종목 정도 더 보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 종목도요. 제가 순서대로 세팅을 해놨어요. 이 기업도 그렇게 왜 안 움직이죠? 자,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그죠? 뭐 최근이라면 작년 1월부터까지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기업도 이제 좀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많이 가면 파동이 한 번 정도 상승하는 그 정도, 많이 가면 한 번일 것 같아요. 한 번. 그래서 지금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지금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이제는 70% 이상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을 기대를 하시는 게 맞지, 이걸 지금 하나도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얻었던 수익이 순식간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한 70% 이상을 좀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는 당연히 요 위에서, 그죠? 우리는 매도를 안 하셨다면 굉장히 저한테 혼나죠. 그죠? 아유, 대표님 왜 고점, 이거 뭐 무조건 최고 고점에서 접을까요? 최고 고점 여기서 무조건 매도했다. 지나고 나니까 자꾸 그런 말씀 하시네요.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우리는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어쨌든 조금 물량을 줄여 나가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한 근간은 뭐냐, 이 기업에 있습니다.
자, 기업을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중요하니까 기업이 손실이 났는데 1, 4분기, 2, 4분기는 이익이고 3, 4분기, 4, 4분기는 손실이다. 근데 손실폭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치 결산을 하면 손실이 나오겠죠. 그런 기업과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전부 다 손실이 났다. 만약에. 자, 그런 기업은 어떻습니까? 좀 모양새가 안 좋다.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분기 결산을 보면요. 2023년 3월부터 4, 4분기까지 똑같죠. 조금 전에 봤던 어버브 반도체였나요? 똑같습니다. 뭐냐면 1, 4분기도 60억 영업손실, 2, 4분기에도 영업손실 58억, 3, 4분기에도 34억 손실, 4, 4분기도 22억 손실. 자, 요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죠? 당기순이익도 계속 손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4분기가 연결해서 손실이 나면요, 가히 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동력을 잃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기보다는 성장을 못하니까, 그죠? 수익이 창출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향후에 기업 성장으로 인한 수익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성장이 둔화된 기업에서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요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재무제표 분석을 회계적인 요소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기업의 경영으로 제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해보면 이런 기업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성장이 둔화되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부를 형성을 한다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빨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 당연히 이 경영자분들도 당연히 그걸 인지를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은 거의 없죠. 박탈해야 되겠죠. 그죠? 박탈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이 우수한 이 제품의 질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진다면 다시금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보여주는 재무제표에서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조정을 조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오래 가면 그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이 조금은 둔화가 되고 수익성이 악화가 점점 된다. 자, 이랬을 땐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할 수 있겠죠. 그죠? 하락할 수 있겠고요. 그게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점에서 그때 가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손실이 나면은 기업은 반드시 경영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현을 시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상승했던 게 점차적으로 이제는 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맞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대표님 나 물렸는데 어떡하죠? 예, 굉장히 이 종목은 지금 고점에서 우리가 대략 12,000원 했어요. 51,000원. 대략 400% 조금 안 되는 300% 좀 넘는 그런 수익이 났거든요. 났는데 내가 이런 분 계시잖아요. 고점에 잡았다. 고점. 이 고점에 지금 매수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자,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손절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예. 우리 회원분들은 절대로 우리 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당연히 팔아야 되죠. 이 팔아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 물론 모르셨으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 뒤의 모습이, 차트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자리냐면, 자, 이 자리 3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이 자리 대략 한 34,000원 자리, 이 34,000원 자리가 무너지면요, 굉장히 좀 하락폭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리는 지켜내야 되는데 제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34,000원대를 지켜내는 게. 그래서 이런 기업은 참 이 손절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이 기업도 앞 기업과 똑같이 상승 여력은 한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상승한다면 한 번이고요.
낮은 확률로요. 상승한다 해도 한 번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나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기업의 실적과 더불어서 빨리 둔화된 성장성을 빨리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기업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종목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불타기라는 걸 하죠. 주가가 상한가 가고 뭐 20% 10%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더 간다 해가지고 뭐 그때 뭐 고점에서 또 매수해가지고 딱 물려버리고, 그죠?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거품이 묻어있는 그런 종목에 들어가시면 물리면 거품이 제거가 되는 순간 많게는요 5년 10년을 기다려야 자기 자리를 돌아가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물론 그 기간 안에 상장 폐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타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주식 세계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늘 그 기업의 재무제표와 그 기업의 회계적 정보를 여러분들은 가까이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회계적 정보에서 산업적 정보 그리고 경제적 정보를 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투자하실 때 쉽게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분석하고 또 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좀 따져보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아주 진보적으로 대응을 하되 매수를 할 때는 완전히 극반대로요. 극반대로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할 때 가져가는 것은 진보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매도 타임이 오면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수적일 때가 있고요, 진보적일 때가 있고 또 보수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 때는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내 프레임 속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 기업의 대응을 할 때, 상승을 할 때 요 정도 팔까 아니면 계속 들고 갈까, 이런 마인드에서는 진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보수적이거나 무조건 진보적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대응하는 파트, 시점과 방식은 다 다른 거죠.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최대한 빨리 오랜 시간 지나서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의 투자 프레임을 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랬어요. 이 투자에 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투자에 반 미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미쳤다는 표현을 아실 겁니다.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될 때고요. 여러분들 5년 10년 전부터 투자가 이 프레임이 잘 짜여져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조금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예중에는 굉장히 넉넉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 걸 갈망을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주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 학습을 하시고 보수적과 진보적을 적절히 잘 섞어서 여러분들이 성공된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팹리스 반도체 관련주 5번째 시간 팹리스 관련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팹리스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패브리케이션, 즉 말하자면 직접 생산이 패브리케이션인데 거기서 리스가 붙어요. 그걸 리스로 준다. 생산을 리스로 준다. 자, 그러니까 설계와 디자인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팹리스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생산을 하는 전문 기업을 우리는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로 가기 전 이전의 기업군들이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NVIDIA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보는 종목에서는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대장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뭐 에렉스 세미콘이라든지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내일은 선거날입니다. 선거들 잘 하시고요. 오늘 2024년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무소TV 서정구 대표 무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